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뇌가 지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직후에 생물학자들은 사람의 뇌 자체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했고, 그 진화사는 그저 뇌를 쳐다보기만 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로 나타나는 것만큼 자주 사라지는 조금과 달리 뇌는 오래된 부분들에 위에 새로운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계속 진화하였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신경계 중의 일부는 아주 작은 벌레의 등을 따라서 뻗어있는 신경세포 집단이다. 이 신경세포들은 벌레가 단순한 움직임을 나타내도록 해주며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기본 움직임 중에서 많은 것을 책임지는 척수의 전신이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몸 한쪽 끝에서 소화와 호흡 같은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세포 집단이었다. 이 신경세포 집단은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소화와 호흡을 제어하는 뇌절기의 뇌관의 전신이다. 뇌절기는 이미 그곳에 있던 것을 확정했지만 대체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오래된 부분들 위에 새로운 부분들을 진화시킴으로써 점점 더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추가를 통한 성장 방법은 대다수 복잡한 동물의 뇌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왜 오래된 뇌 부분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호흡과 식사, 섹스, 반사 반응은 여전히 생존에 중요하다. 뇌에서 가장 새로운 부분은 심피질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가장 바깥쪽 층을 뜻한다. 모든 포유류는 심피질이 있고 또 모든 포유류에게만 심피질이 있다. 사람의 심피질은 특히 커서 뇌 전체 부피의 약 70%를 차지한다. 머릿속에서 심피질을 꺼내서 다루미로 가려서 납작하게 만들면 그 크기가 커다란 냅킨만 할 것이고, 두께는 냅킨의 2배 정도 될 것이다. 심피질은 뇌에서 오래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어서 사람 뇌를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심피질이고, 오래된 뇌와 척수 일부가 아래쪽으로 삐죽 나와 있다. 심피질은 지능이 머무는 기관이다. 우리가 지능으로 간주하는 모든 능력, 시각, 언어, 음악, 수학, 과학, 공학 같은 것은 심피질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하는 주체는 대부분 심피질이다. 이 책을 읽거나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피질이고, 이 책을 쓰는 것은 나의 심피질이다. 지능을 이해하려면 심피질이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동물은 심피질이 없어도 복잡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악어의 뇌는 우리 뇌와 거의 비슷하지만 적절한 심피질이 없다. 악어는 복잡한 행동을 하고 새끼를 돌보며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잘 돌아다니는 방법을 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악어에게 어느 수준의 지능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능에 훨씬 못 미친다. 심피질은 신경섬유를 통해서 뇌에서 오래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기관이라 생각할 수 없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의제와 개성을 지녔지만 어떤 일을 하려면 협력이 필요한 룸메이트와 비슷하다. 심피질은 아주 불공평한 처지에 있는데 행동을 직접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뇌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심피질의 세포 중에서 근육과 직접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혼자서는 어떤 근육도 움직일 수가 없다. 심피질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한다면 오래된 뇌로 신호를 보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흡은 뇌절기가 담당하는 기능인데 생각이나 심피질로부터 받는 입력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경우에 심피질은 일시적으로 호흡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뇌절기는 우리 몸에 산소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채면 심피질의 지시를 무시하고 통제권을 도로 해소해 간다. 이와 비슷하게 심피질이 그 케이크 조각은 먹지마, 건강에 나빠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더 오래되고 원시적인 뇌 부분이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있겠네.
얼른 먹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케이크를 거부하기 어렵다.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이 책이 다루는 기본 주제 중에 하나다. 이것은 인류가 직면하는 실존적인 위험을 다룰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된 뇌에는 각각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관이 수십 개 포함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시각적으로 독특하며 그 모양과 크기와 연결에 그 기능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편도체에는 완두콩만한 크기의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각자 계획된 공격성과 충동적인 공격성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공격성을 책임지고 있다. 심폐질은 아주 다르다. 심폐질은 뇌의 전체 부피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고 수많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지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주름과 접힌 것이 많은 이유는 냅킨을 큰 와인잔에 써서 넣으려고 할 때에 심폐질을 좁은 머리 뼛속에 꾸역꾸역 집어넣기 위해서이다. 주름과 접힌 것을 무시한다면 심폐질은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부분이 없이 하나의 큰 전체로 모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폐질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수십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 촉각을 담당하는 영역도 있다. 각각 언어와 계획을 담당하는 영역도 있다. 심폐질이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기능 장애는 손상된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으면 실명이 일어나고 왼쪽에 손상을 입으면 어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심폐질 영역들은 심폐질 아래로 지나가는 백질이라는 신경섬유 도발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이 신경섬유들을 세밀하게 조작함으로써 심폐질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사람의 뇌를 이런 식으로 직접 연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된 최초의 복잡한 포유류는 마카크 원숭이였다. 시각과 촉각이라 1991년 데니얼 펠먼과 데이비드 베넷에는 수십 가지 연구 데이터를 합쳐서 마카크 원숭이의 심폐질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을 작성했다. 그림에서 수십 개의 작은 직사가 있는 심폐질의 서로 다른 영역을 나타내며 선들은 정보가 백지를 통해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낸다. 이 이미지는 보편적으로 심폐질이 플로우 차트처럼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해석한다. 감각에서 오는 입력은 바닥 부분으로 들어온다. 플로우 차트 위계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이 위계 구조에서 바닥 영역에 있는 세포들은 단순한 특질에 가장 반응하고 그 다음 영역에 있는 세포들은 그보다 더 복잡한 특질에 잘 반응한다. 여기 속에는 한 가지 수수께끼에 봉착한다. 진행기관의 심폐질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수십 개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겉으로는 모두 똑같아 보인다. 이 영역들은 복잡하게 뒤죽박죽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플로우 차트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진행기관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즉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다음 당연히 해야 할 일은 2.5mm 두께 속을 지나가는 정밀한 회로를 살피기 위해 심폐질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의 심폐질에서 서로 다른 영역들이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더라도 시각과 촉각 언어 능력을 만들어내는 내부의 정밀한 신경 회로는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심폐질 내부의 정밀한 회로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사람은 에스파냐의 산티아고 라몬 이카일이다. 19세기 후반의 현미경으로 뇌 속의 개개의 신경세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염색 기술이 발견되었다. 카할은 이 염색법을 사용해서 뇌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었다. 카할은 처음으로 뇌가 세포 차원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미지를 수천 장이나 얻었다. 아름답고 정교한 이미지들은 모두 카할이 일일이 손으로 그린 것이다. 이 업적으로 결국 카할은 노벨상까지 받았다. 카할이 심폐질의 모습을 나타낸 이미지 2개를 아래에 소개한다. 왼쪽 그림은 신경세포들의 세포체만 보여준다.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연료는 세포들 극히 일부만 염색시킨다. 카할과 다른 과학자들이 관찰한 첫 번째 사실은 심폐질의 신경세포들이 청놀이로서 배열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심폐질 표면에 평행하게 늘어선 층들 신경세포의 크기와 조밀도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 유리관 속에 완두콩과 렌즈콩 대들을 각각 2.5씩 집어넣었다고 상상해보라.
유리관 옆쪽에서 바라보이는 분리된 세 층이 보일 것이다. 위 그림에도 층들을 볼 수 있다. 층의 수가 정확하게 몇 개 층인지 층을 세는 사람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진다. 오늘날 우리는 심피질 신경세포는 단 6종류가 아니라 수십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 이미지의 두 번째 관찰되는 사실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대부분 수직 방향으로 즉 층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을이 내 자세한 모습을 처음 그린 지 120년이 지나는 동안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신비질을 연구하여 이곳의 신경세포들과 회로에 대해서 자세한 사실을 아주 많이 발견했다. 첫째, 신비질의 국제적인 회로는 복잡하다. 신피질. 두 번째, 신피질은 어디에서나 겉모습이 서로 비슷하다. 세 번째, 모든 신피질 영역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신호. 요약하면 신피질은 지능기관이다. 지능기관. 자, 여기서 책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지적으로 호기심많은 비전문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내 목표는 새로운 일을 이해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대다수 독자는 신경과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신경과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서 세부 내용을 생략하고 복잡한 주제를 단순하게 다루고 넘어가는지 알아챌 것이다. 단순하게 버넌 마운트 캐슬의 굉장한 개념이라. 마인드풀 브레인은 100여 쪽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다. 1978년에 출간된 이 책에는 두 과학자가 뇌에 관해 쓴 논문이 두 편이 실려 있다. 나는 마인드 브레인을 1982년에 처음 읽었다. 마운트 캐슬의 논문은 내게 즉각 큰 영향을 미쳤고 곧 알게 되겠지만 그의 제안은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중립의 다윈 혁명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개념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첫 세 문장에서 마운트 캐슬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긴 지난 시간에서 걸쳐서 오래된 내 부분 위에 새로운 내 부분을 추가하면서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신비질이 내 전체의 70% 차지할 정도로 커진 것은 이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다. 신피질. 나는 마운트 캐슬의 논문을 읽으면서 찰스 다윈의 정의 기원이 자꾸 떠올랐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이 큰 선언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래서 책에서 상대적으로 덜 흥미로운 내용인 동물계에서 일어나는 변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나서 끝에 가서야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했다. 이 두 문장에서 마운트 캐슬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요 개념이 요약되어 있다. 요컨대 신피질의 모든 부분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시각에서부터 촉각, 언어, 고차원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행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신피질이 제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수십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밖에서 신피질을 바라보면 그 영역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 위성사진에서 나라들 사이의 정치적인 국경이 드러나지 않듯이 거기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다. 신피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복잡하고 자세한 구조가 드러난다. 하지만 신피질 중에서 어느 영역을 파고들더라도 세부 모습은 서로 비슷해 보인다.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 조각은 촉각을 담당하는 피질 조각과 똑같아 보이고 등등. 마운트 캐슬은 모든 영역이 똑같아 보이는 이유가 모두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각각의 영역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라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피질 영역을 눈에 연결시키면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된다. 같은 영역을 귀에 연결시키면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것을 한다는 거죠. 마운트 캐슬의 개념은 다윈이 발견한 진화 개념만큼이나 놀랍고 심오하다. 역사적 중요성을 많이 지닌 일들이 그랬듯이 마운트 캐슬이 이 개념을 최초로 내어놓았다는 주장은 약간 논란이 있다. 좀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윈은 그 알고리즘이 몸속에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것은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DNA가 발견될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알고리즘. 그래서 마운트 캐슬은 피질 알고리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피질의 기본 단위, 지능의 기본 단위가 피질 기둥이라고 말했다. 피질 기둥은 현미경으로 보아도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는 피질 기둥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없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피질 기둥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운트캐슬은 피질 기둥이나 소기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무슨 일을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단지 각각의 기둥은 똑같은 일을 하며 소기둥은 중요한 하위 요소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보자. 심폐질은 그 냅킨만한 크기의 종이처럼 생긴 조각이다. 마운트캐슬은 공통 알고리즘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의 증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 증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폐질 모든 것의 세부 회로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더 실리콘 칩이 거의 동일한 회로 설계를 갖고 있다면 더 칩이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운트캐슬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것 말고도 더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의 개념은 처음 소개했을 때 큰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피질 기둥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운트캐슬이 몰랐다는 데 있다. 그 많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놀라운 주장을 펼쳤지만 지능과 연관된 그 모든 일을 피질 기둥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마운트캐슬의 제안은 신경과학 분야의 성비처럼 어림푸하게 어른거린다. 2005년에 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우리 연구를 소개하는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받았다. 나는 심폐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구와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강연이 끝난 뒤에는 강연자는 대개 그 분야의 담당 교수를 만난다. 떠나기 전에 나는 마운트캐슬에게 내가 열심히 읽은 마인드풀 브레인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에서 글을 나오면서 나는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를 만나서 행복했고 그가 나를 높이 평가해 주어서 안도했다.